오늘 오늘 원래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홀에 만석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았었는데 이거는 뭐 제 인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 오신 초대 손님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연히 초대 손님 때문이죠. 그래 알겠습니다. 봅시다. 초대 손님 때문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 오늘 지금 방금 잠깐 끼어드신 분은 조희연 교육감 후보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시간도 촉박하고 교육감을 모실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 메일로 혹은 전화로 또 EJ 팬카페 글로 엄청난 분들이 조 후보 좀 모셔달라. 그렇게 뭐 협박과 압력을 했었고 또 제 뭐 지인분들도 아니 조희연 씨 모셔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갖고 제가 결국은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EJ의 정보력이 이렇게 부족하고 저를 이렇게 뒤늦게 초대했다는 게 뒤늦게 EJ의 식견의 협소함을 보여주는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압력을 넣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삶이 어떻게 괜찮게 살나 봐요? 나한테 욕 안 먹고? 예, 뭐 그런 점도 있고 돈도 많이 썼죠. 뭐. 그래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분 우리 지금 왜 지금 선거 공보 포스터라 이렇게 지금 다 가정에 각각 배달이 됐는데 우리 조희연 후보 보면요 재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베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다. 예. 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저희 처하고 합치면. 아니 어쨌든 본인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본인은 마이너스. 본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거기 공보물 우선 제가 좀 정정해 드려야 될게요. 네. 서울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제가. 네, 서울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단순한 후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단일 후보다. 이걸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한 세 분 조희연 교육감 포함해가지고 세 분이 후보로 나오셨다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됐죠. 그렇습니다. 조희연 단일 후보가 됐다가 그 뒤에 말입니다. 또 그 윤덕홍 후보 왜 참여정부의 교육부 장관 하셨던 그분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그것도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84개 그 서울 지역의 교육 시민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분,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님하고 이제 최홍희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장님 이렇게 세 사람이 경선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덕홍 전 부총리께서 나중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본선에 가실 때는 등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단일 후보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경선 이겼고 또 윤동 후보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양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죠?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요?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교육감은 조희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민주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준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열이 완전히 정비돼 가지고 그 저희 유권자께서 야권 지지자라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편하게 해드린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지도 받고 민주진영에서 한 명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 시점에 지지율이 낮을까요? 그게 이제 원래 그 우량주가 늦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80년대부터 제가 83년에 석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박사 받아도 시간 강의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때는 석사만 받아도 교수가 되거나 말하자면은 학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83년부터 제가 한 30년간 이 지식인 운동, 학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저를 모르면 간첩이다. 그리고 학계의 마당발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 아니 본인 자랑은 어때 이게 뭐 교육감 선거 나오면서 시작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자주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해야겠구나.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그 가진 거라고는 그런 경력이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학생들은 저한테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뭐 돈과 인격 이렇게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 돈 마이너스인데 뭘 자꾸 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제가 인격입니다. 근데 또 그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또 화려한 경력이 또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식인 세계는 많이 알려졌는데 이 지식인 세계 우량주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 개미군단에 의해서는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차츰차츰 알게 되겠죠. 네, 아주 뭐 급속도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4%, 8%, 12% 이렇게 아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는 뭐 여의도 그 새누리당 그 부설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굉장히 박빙 새 후보가 여의도 연구소가 굉장히 그래도 잘 맞추는 집단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문영린 현 후보? 교육감 이제 고승덕 후보 저가 이상면 후보께서는 조금 이제 약하시고요. 그렇게 세 사람이 박빙의 승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기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화려한 경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희연 뭐 지금은 후보고 저한테는 뭐 교수란 말이 더 입에 붙습니다. 말든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현직 교수입니다. 조 후보님께서 참고로 제가 이제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수가 아닙니다. 교수직을 사직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김상곤 교육감은 당선되면 사직하는 줄 몰랐대요.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만일 당선되고 사직하는 줄 알았으면은 안 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꼭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직하시기 바라고 보면요. 조 교수를, 조 후보를 그 추천한 단체 처음에 후보로 나간다 그랬을 때 좀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또 학술단체협의회, 전국 교수 노동조합, 또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하여튼 이렇게 교수 학술 4단체에서 추천되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교수 4단체가 왜 조희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협박한 거 아닙니까? 날 꼭 니네는 꼭 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뭐 제 친구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를 이렇게 해서 그런 면이 솔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는요.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민교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에 1,500명을 아우르는 전국 조직입니다. 대학별, 지역별 뭐 지회가 다 있는 조직인데요. 이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노현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감이 다 민교협 의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직전 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차출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대개 이제 참고로 또 이제 좀 상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민교협 교수 대표적인 교수단체가 4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교협 그리고 교수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학술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학술단체 협의회는 뭐 진보 정치학회, 진보 사회학회 그렇게 해서 한 20여 개의 학술단체가 모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 강사, 그러니까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 이렇게 4단체가 대표적인데 이 진보적 교수 단체 전체가 저를 지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교 방금 말씀하셨는데 1,500명 전국에 전국 100여 개 대학에 회원수는 한 1,500명. 여기에서 이제 광노현, 김상곤이 다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광노현, 김상곤 뒤에는 항상 조희연이 있다. 그런 내용을 서포터를 하고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뜬 소문입니까? 아니면 뭐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광노현, 김상곤의 배우의 조희연이 있다. 그건 너무 좀 과찬이고요. 이번에 제가 출마하는데 사실은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월 달까지는 교육감 현직 문영린 교육감의 대적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주로 장관급, 전직 장관, 전직 대학 총장님들을 한 7, 8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게 인지도도 있으시니까 나가서 좀 싸우십시오. 나 조희연 말고 맞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나가시라고 7, 8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뭐 부탁을 드렸는데 당선 가능성이 당시로는 0%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선거에 대한 공포가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김상곤 교육감께서 왜 그러냐. 이 선거라는 것은
파이팅을 하는 거다. 막 인지도가 지지도가 주렁주렁 달린 사람은 없다. 오히려 조희연 정도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고 조희연 정도 신뢰성이 있으면 된다. 가서 파이팅을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서. 다음은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4단체에서 계속해서 조희연 나가라. 이게 추천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이거 나가기 싫어서 한 3번 잠적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을 바꾼 계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아까 왜 선거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냐면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서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 교육 쪽에서 나름 존경받고 인정받았는데 괜히 나가서 다 틀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조희연이 나간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나는 도덕성은 너무 깨끗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상훈 교육감의 강력한 권위도 있었고요. 네네네. 또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나오면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돈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네. 모든 걸 다 해주는 줄 알고 그냥 일단은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번 도망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결심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 제가 뛰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이나 거절한 이유는 뭡니까?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노력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가라 했을 때 거절했습니까? 제가 이제 솔직히 제가 지식인 조희연 그래도 뭐 나름 알려진 대표적인 사회 비평가 내지는 대표적인 사회 과학자에서 그 정체성을 버리기가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체질화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고 아깝고 제가 이제 사실은 책을 몇 권 쓰려고 이제 상당한 정도 지금 당장이라도 책 몇 권 낼 수 있는 정도가 다 돼 있어요. 네. 이게 조금만 재구성을 하면 그래서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을 때 제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박원순 시장을 감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이제 나온다는 걸 전혀 제가 상상하면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막 고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하고는 뭐 인연이 깊은데 그건 뭐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뭐 출마할 결심한 계기 이런 걸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서 왜 조희연이 아니면 안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J 팟캐스트와 이름만 같고 전혀 상관없는 비공식 미지정 대리운전 협력업체 1670 EJ 대리운전 1670-2212 박수근인가 김수근이 해도 업계 1위 대리운전인데 이 작가님, 이 박사님, 세장님 믿습니다. EJ 대리운전에서는 이용 고객에게 할인, 마일리지 적립 그딴 거 전혀 없습니다. 소정의 유지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EJ 팟캐스트에 친일청산 군자금으로 기부될 것입니다. 1670 EJ 대리운전은 현재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전국 각 시도에서 서비스할 지역별 협력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자, 56년생인데 맞습니까? 프로필에 56년생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제가 뭐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제가 40대 후반쯤 되실 겁니다. 그럼요. 예, 딱 그렇게 느껴지네요. 전북 출생이신데 중학교 때까지 전라도 지역에 학교를 다니셨죠? 예, 전주에서 저로 다니셨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지나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고등학교를 서울로 지나가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주 북중이라고요. 네. 그게 뭐 경기중학교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게 고교 평준화, 박정희 대통령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69년에. 그러니까 이제 전북에서는 이제 명문 중학교죠.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개 서울로 가요. 네. 고등학교를. 근데 이제 저희가 한 20명이 서울에 왔는데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전주고등학교도 전북에서는 명문이지 않습니까? 전주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주고등학교를 북중학교는 무시험 진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중학교가 명문중학교이기 때문에 또 명문중학교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중학교 평준화 과정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체육 시간하고 도덕 시간이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체육 선생님하고 도덕 선생님이 같은 그런 거 많아요. 동일한 시골에. 선생님이 많았어요. 저희도 국민윤리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또 얼마나 체육을 좋아해. 저는 또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도덕 시간에는 다음 체육 시간에 도덕을 하기로 하고 체육을 해요. 네. 체육 시간은 체육 시간이니까 체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한 2문제, 3문제 틀리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봤는데 도덕에서만 3문제를 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도덕 시간에 체육만 했으니까. 이제 그런 적이 있어서 다 떨어지고. 경기고등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중앙고등학교가 후기입니다. 네, 그렇게 가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왜 옮겼나 그냥 아버님이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아버님이 직장 옮겨서 그랬나 싶었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올라오는 것처럼. 서울로 가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연결되는 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내세우는 모토가 어떻게 보면 경쟁 교육이 아니고 평등 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경쟁 교육을 했었던 양반입니다. 예, 스스로가.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 폐해를 잘 알아서 평등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게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예, 예. 그 자세한 공약 얘기는 뒤에 가서 합시다. 뒤에 가서 하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 서울 올라오셨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미소년이었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요. 말합니다. 정말.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아니 그런 얘기 듣죠. 살 좀 쪄라. 예. 그런 얘기 지금 듣죠. 이제 최근에 그 선거 강행군 하다 보니까 더 더 빠졌고요. 빠졌고. 예. 여전히 그 뭐라 그럴까 미소년의 자태라고 할까요? 흔적이라고 할까? 이런 건 남아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후보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네. 살이 조금 붙으면 조금 시민들한테 괜찮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 있을 대답을 거예요. 원하셨군요. 네, 아니. 그런데 중학교 때 보니까 정말 미소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감옥 갔다 와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저한테 EJ에서 그 조희연 교육감 후보 꼭 모셔라고 했던 분이 저기 홍대 전동열 교수인데 예. 친구분이시죠? 예. 꼭 모셨는데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분이 저랑 술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딴 거 없고 조 교육감 정말 착하고 학구적인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지켜봤는데 늘 그렇다고. 예. 서울에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집에 놀러 갔더니 정말 그 산비탈에 집이 있는데 그 뒤에 산이 무너지면 바로 이게 되는. 그런데 그 조희연 교육감 방에는 책으로 도배가 돼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야 이거 비 와서 무너지면 나는 책에 깔려 죽을 거야. 난 책에 깔려 죽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고등학생이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예, 아니 이제 지금은 다 지난 일인데요. 그때는 공부하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하고가 딱 2가지였어요. 정말로. 또 교회를 좀 광적으로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때는 광적으로 다녔어요. 예, 어떤 인터뷰 보니까 신앙이 뭐 버텨주게 하던 힘이 됐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랬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새엄마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엄마가 오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네. 이 계모하고 이제 형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않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성장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도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저를 돌이켜 보면 교회에 이렇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 교회나 혹은 스스로 혼자 집에서 책 파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부를 상당히 잘하셨나 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맞습니까? 예, 아니요 공부야 그냥 이제 저는 이제 그 인간을 특히 뭐랄까 학자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재형과 노력형. 근데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천재형으로 치는 사람은 정태인 같은 사람을 제가 천재형으로 치고 참여정부에 대표적인 노력형입니다.
저는 누가? 그냥 조 교수님? 네, 제가 대표적인 노력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제의 그 두뇌 커패서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노력형으로? 버텨왔습니다. 네, 나름 노력형으로 네. 버텨왔습니다. 또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시죠? 예. 제가 우리 방송이 저번 시간에 말입니다. 잠깐 다뤘던 게 지금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학과 통폐합이라든가 기초학문 폐지 이런 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청주대학교 같으면 사회학과 폐지가 거의 결정된 상태고, 맞습니다. 뭐 미술학과를 뷰티학과로 통합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교육에 그동안 너무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고 교육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니까 그냥 요건 뭐 서울 교육감하고 상관이 없지만 잠깐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네. 지금 전국에서 불고 있는 특히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기업이 대학교를 어떻게 보면 인수하면서 소위 말하는 비인기 학과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초학문이 사라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민교회 부장으로서 이런 일을 주로 반대하고 다루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대학 입학 정원,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 수가 향후 한 5년 동안에 57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 큰 추세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17만 명을 줄여야 된다. 향후 뭐 5년, 7년, 10년 안에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만 명을 줄이려니까 얼마나 많은 걸 그렇죠. 줄여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들이 인기 없는 과들, 그 다음에 이 대학 구조조정을 이제 교육부가 막 강제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대학 정원 축소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에 취업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먼저 도태시키는 겁니다. 아예 자발적으로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회학과라든지 이런 기본학과들, 인문학과를 대대적으로. 근데 이것은 사실 다른 구조조정 방식도 있는데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죠. 따져놓고 그러니까 기업형 구조조정 모델을 대학이라는 이 좀 공공 영역에 막 무차별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초학문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배려. 왜냐하면 지역에는 대학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에는 돈 안 되는 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그럼요. 유지되려면 자족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난립니다. 지방대학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조금 대학 서열상 주변적인 대학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 과정에서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있죠.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교육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예. 또 우리에게 돌아가면요. 78년에 23살의 나이였었는데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9에 반대해서 유인물 뿌리다가 구속되셨죠? 예.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뭐 물론 한 1년 정도 사시고 가석방으로 출소됐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전과자였습니다. 그렇죠? 범법자. 예. 범법자로 계셨는데 2013년에 작년이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맞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다. 위헌 예. 판결 받아서 무죄를 선고됐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집에 온 유인물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보면 전과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출마했으면 전과 기록이 있어. 전과 기록이 있을 텐데 이거를 뭐 전과 기록 없었는 걸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어떻게 보면 세월 지나서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독재에 투쟁하고 했던 건 훈장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여기 이걸 들으시는 네. 젊은 세대들은 맞아 70년대 유신 시대, 그러니까 72년 유신 시대. 그 다음에 이제 75년에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9호 시대를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건 이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민주주의 암흑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요 앞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술, 맥주, 막걸리 마시고 있잖아요. 저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 3년형 받습니다. 그 당시는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술을 이렇게 파시는 분이 또 학생들이 막걸리 먹고 짓거리는 얘기를 이제 경찰에 또 고발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특별한 일도 안 했습니다. 유인물 몇 장 뿌린 거니까 따져놓고 보면 지금은 제가 그런 행위를 지금 경찰서 앞에 가서 막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돌리면 경찰들이 어떨까? 야, 귀찮아. 야, 인마 쓰레기 하려면 쓰레기 치려면 힘들어. 저쪽 가서 뿌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도 3년형을 때렸다. 선고받는 근데 그런 당신 서슬퍼런 독재 시대였으니까. 예, 예. 뭐 이런 일을 활동을 하셨던 주변 동료들이나 다 하고 다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사철당하고 했을 텐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그 당시 아무래도. 아니, 뭐 23살 어린 나이였으니까 객기였습니까? 그게. 아니면 나 좀 정의로움을 가지고. 뭐 조금 심각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제 젊은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저희 시대는 너무 암흑기였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김상근 열사라고, 김상진 열사 75년에 유신체제에 반대해서 할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재에 저항해서 자기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싸우는 치열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는 못해도 뒤따라가면서라도 뭘 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그 시대는 다 있었습니다. 부채의식이 있네요. 예, 예. 스스로 목숨 던져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뭐냐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홈페이지에 2선 지식인이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1선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2선에서 이렇게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쭉 따라가는 광주 이후에 많은 사람이 80년대에 그 치열했던 시대는 그래서 열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90년에 이제 성공회대 교수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전에는 뭐 연세대학에서 이제 석사 받으시고 이러다가 외국 대학에 뭐 교환 교수로도 가시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결혼은 87년에 했습니다. 그때면 그러면 87년도 같으면 소위 말하는 이 밥벌이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가정을 누가 꾸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대의 이제 이상적 파트너는 안정적 직장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조희연 후보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교사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아내를 믿고. 네, 안정적. 근데 실제 그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일부러 정략 결혼입니까? 저 안정적 여자를 내가 만나야겠다. 정략 결혼.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여성은 이렇게 막 시대가 그러니까요. 네. 막 치열하게 싸우는 남성에 대한 어떤 좀 부채의식일 수도 있고요. 동정심일 수도 있고 선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또 당시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갖는 여성과 결혼하는 운동권 남성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제 강사니까 네. 장래가 촉망되는 강사니까 뭘 또 장래가 촉망되다 그래요?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90년에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래도 조금 와이프에 대한 부채의식은 좀 덜을 수 있겠네요. 생활이 좀 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성공회대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재정 전 장관이 만들었지만 진정으로 만든 사람은 조희연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뭐 제가 또 뭐 그냥 홍보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 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정 지금 이상하게 또 그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재정 총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제가 브레인이 되는 그런 어떤 커플로 오늘의 성공회대라고 하는 나름대로 조금 뭐 부족하지만 대한대학이라고 조금 인정받는 대학이 좀 탄생됐던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성공회대는 뭐 대한대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대단히 일단은 뭐 교수진이 너무 뛰어나시니까 정말.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89년에 성공회대학이 당시에는 굉장히 적은 대학이었는데 학내 분규가 났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부님들이 교수였어요. 학내 분규가 나니까 다 소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캐나다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하고 이재정 총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한 명밖에 없는 대학이 대학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한 명밖에 없는 진공 상태에서 말하자면 새 사람들을 막 모셔올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역사적 우연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대학으로 출발했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뭐, 성공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나름 그래도, 뭐, 독보적인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예. 제가 이제 이런 게 참 저 역사적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놓고 보면, 제가 그래도 뭔가 뿌듯하게 젊은 시절에 기여했다고 하는 일을 두 가지 든다면, 하나는 그래도 이재정 총장님과 함께 성공회대학의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 두 번째는 이제 박원순 시장과 함께 94년에 참여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근데 그것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다시 그런 기회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운입니다. 예, 참여연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94년에 박원순 현 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초대 사무처장을 하셨죠. 예. 아까 뭐 브레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 만들 때도 참여연대는 조희연의 브레인과 박원순의 활동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세상에 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때가 사실은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고 그래도 문민정부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민정부 시대에 이렇게 만들자고 했던 뭐라 그럴까? 계기를 할 거랄까? 왜 그래도 군부 독재가 끝났는데 다시 이런 시민단체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독재 정권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약 형식적으로 보면 선거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 그 민주주의라는 게 한 번에 일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복원된 민주주의. 복원된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이런 노력들, 운동, 실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과거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옛날처럼 화염병 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제도 내에서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89년에 경실련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시민운동이 열리게 됐는데요. 90년대 중반에는 이제 저희가 권력감시 운동이라는 걸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력 감시, 의회 권력 감시, 행정권력 감시 이런 걸 이제 내걸고 이제 참여연대를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당시의 시대적인 요구가 문민정부가 되니까 형식은 민주주의인데 실질적으로는 독재의 잔재와 유산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원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진보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공감들이 있어서 이제 참여연대를 만드는 작업에 이제 착수하게 됐죠. 그러니까 문민정부라고 해도 그래도 뭐 3당 합당이랑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 독재 잔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김영삼 정권 출범하고 초기에 상당히 개혁적인 작업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뭔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이제 93년부터 출발인데 문민정부가 그렇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8월에 금융실명제 발표하고요. 하나의 숙청도 하고 93년은 꽤 개혁적입니다. 근데 94년부터는 이제 퇴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깨달은 게 그런 겁니다.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시민적 압력이 있지 않는 한 권력은 언제나 후퇴하게 돼 있고 비민주주의적으로 퇴행하게 돼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렇게 개혁적인 것처럼 보인 문민정부조차도 이제 결국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거죠. 결국은 시민의 힘.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끌어가고 뒤에서 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87년에 독재만 타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유토피아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독재가 물러났어도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압력이 없으면 민주주의라는 열차는 앞으로 가지 않는구나. 이런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DJ 당선 때요. 앞으로 보수주의자들이 정권 잡는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예, 진짜로. 그런데 이명박 당선 때 박근혜 당선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정권을 우리가 뺏긴다는 생각이 언제나 권력은 퇴행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자, 아까 제가 농담식으로 재산 신고 마이너스다 말씀드렸는데 저서가 한 30권쯤 되지 않습니까? 예, 꽤 됩니다. 그 인쇄만 해도 상당할 텐데 하는 이렇게 전부 다 남한테 술 사주느라고. 아니요. 근데 이제 한때는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당시에 하면 10,000부씩 나갔어요. 아유, 그럼 꽤 많이, 사회과학 서적 치고는 베스트셀러인데요. 네,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데서 강의하면요. 한 300명 학생들이 정말 구름같이 그 당시에 거의 운동권 학생들은 전부 집결하는 그 양반들 다 어디 갔을까? 왜 이 지지율 보면 안 나올까 모르겠네. 네. 제가 이 지지율이요 20, 30대에서 적고 5, 60대에서 꽤 높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고성덕 후보 같으면 재산신고한 본인 거만 한 40억 하셨던데 이게 너무 차이 나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죄 판결. 네. 그리고 국가 배상금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또 기부를 하셨다 그래요.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기금 기부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기부를 이미 시작했고요. 시작했습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사실은 재산이 마이너스인데 왜 기를 아니 저 집사람이 또 조금 갖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네, 숨겨놓은. 보면 배우자분이 재산이 한 6억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그거 좀 얼마 안 되는 빚 좀 갚아달라고 하세요. 별로 안 친하세요? 와이프들 이거 제대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은 이제 집이 딱 하나예요. 그 재산이군요. 부인명으로 돼 있어요. 그 재산이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도 빚지고 살아가지고 이게 다 이제 부인이 만든 겁니다. 사실 따져놓고. 근데 이제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그게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 배상이 한 5천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루를 살으면 일당의 한 6배.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씩 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년을 살면 한 5, 6천만 원 배상을 받아요. 감옥 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났다는 건 뭐냐면 부당하게 감옥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해서 한 5,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민사소송을 이제 국가 형사배상은 이미 나왔습니다. 한 5천만 원 나왔고요. 이제 민사소송을 해서 추가로 국가 형사배상 외에 이제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사배상은 지금 진행되고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형사배상금 5천만 원에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사실은 교육감에 안 나왔으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이제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제가 아시아의 네트워크에 제가 한국 마당발에서 아시아 마당발로 이렇게 넓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금도 좀 만들고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아시아를 위해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기부를 할 생각이었다. 저희가 저 공범이었던 김준무 공범이지 그분이랑 또 몇 분씩 한 1억씩 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인권은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남의 나라 이거 오지랖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한국의 인권도 후퇴하는 지금 한국에 왜 지금 박근혜를 돌립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약간은 그 두 가지가 꼭 대립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불만 네. 이런 것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그렇죠.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막 발전시켜 가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을 외부로 돌려서 네. 아시아의 민주주의나 최근에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태국에 쿠데타 났어요. 네. 정말 태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달려봐야 됩니다. 이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탁신 반탁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군부 쿠데타를 해서 군부가 장악하고 또 민중봉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민간 정부로 들어서고 막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주의가 조금은 레벨이 있습니다. 한국 레벨이. 우리가 이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비교하면 민주주의의 상대적 선진국인데 박근혜 민주주의 내지는 뭐 박근혜 권위주의라고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불만에 찬 국민이 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 그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버지처럼 쿠데타를 한 게 아니니까 예. 나름 정통 투표로 당선됐으니까 예, 나름 물론 뭐 정통성이 부정선거 시비도 그렇죠. 있지만은, 예. 나름 정통성이 있다고 하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뭐 이거 그렇다고 보고요. 공약을 한번 봅시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탐욕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게 3대 핵심 공약인데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만의 공약이 아니고 예. 지금 전국에 출마하셨던 민주진보 교육감들의 공통된 공약입니다. 여기다 그래 오케이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이제 공통된 공약으로 내신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뭐 배려, 탐욕보다는 배려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이 아니다. 경쟁 교육이 아니고 협력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주의자들 또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교육이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끊임없는 경쟁 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친구들 짓밟고 올라서라 이렇게 가르쳤던 우리 한 60년의 교육 역사인데 이걸 지금 바꾸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 김상현 교육감도 그런 거 하시려고 했다가 뭐 일단 광노현 교육감은 뭐 잘못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셨고 그래서 문용인 교육감 들어오면서 그게 엎어져 버렸는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 후보께서 당선되시면 경쟁 교육이 아니고 협력 교육, 평등 교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하셨을 때 예를 들면 뭐 국제중 같은 또 외고 같은 자율형 사립고 뭐 재지정하는 거 취소하고 혁신학교를 많이 만들고 이게 다 그 일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쟁 교육 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그 네. 기득권이 반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득권들은 지금 같은 경쟁 교육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왜냐하면 출발 스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쟁 교육을 하면. 그래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럼 기득권의 반발을 우리 교육감께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겠냐? 구체적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다른 후보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저는 이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서민이 다니는 일반고가 똑똑한 학교, 좋은 학교가 돼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일반고에 보내고 또 일반고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뭐 아주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도 일반고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요렇게 이제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특수목적고나 자사고가 17%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한 5%쯤 정도 되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인정을 할 때 한 5%쯤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20%에 육박하는 수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교육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도요. 옛날에는 전남대나 부산대를 갈 거냐 연고대를 갈 거냐 이건 지방의 그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굉장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전남대나 부산대는 학비도 싸고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고대를 갈까 이건 이제 고민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고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말하자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강남 강북. 예, 강남 강북의 교육 격차. 제가 이제 플랜카드 지나가다 보시면 제가 강남부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이렇게도 붙여놨어요. 그것도 있죠.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 외고나 자사고하고 이제 일반고에 좋은 대학을 가는 비율, 인서울 대학을 가는 비율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점을 전면적으로 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잖아요. 네. 이제 입시 경쟁이건 경쟁이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경쟁이 우리가 뭐 경쟁이 갖는 나름대로의 그 긍정적 기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게 하고 약간의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이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거의 미친 경쟁 수준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사회학적인데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과열 경쟁, 미친 경쟁이 되어 있다. 특히 이제 대학 입시 경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이 아직 부족한 사회로 생각해요. 경쟁 결핍 사회로 생각하고 경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경쟁 촉진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 초중등 교육이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요즘 사당 오락입니다. 저도 4시간 잠은 당선되고 5시간 잠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 입시할 때도 사실 사당 오락이잖아요. 근데 잠도 푹 자고요. 저는 요즘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쉬어야 창의성이 나온다. 애들에게 쉼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근데 입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손학규 후보가 얘기했던 저녁에 있는 삶.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내가 쉬고 해야 창의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회사가 갖고 뭔가 진짜 그래야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애들을 맨날 뺑뺑 돌려갖고 어떻게 나오냐고. 주입식 교육 시키는데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외고 자사고 같은 건 이명박 정부 들어가서 이명박 정부 생긴 거고 이명박 정부도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이게 파이가. 근데 이거를 지금 후보님 말씀처럼 일반 학교를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하고 이 학교를 제재를 가했을 때 과연 돈 있는 사람 기득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네, 거고. 아까 처음 질문이 그것이네요. 그때 조교육감님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갈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의 반발도 무릅쓰고 계속해서 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있으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노무현 정부는 진정성의 정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노무현 정부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개혁을 어떻게 지혜롭게 기득권층의 저항을 제압하거나 우회하거나 완화시키면서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모교가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서울중앙고등학교예요. 근데 저희 동문이 둘로 쫙 갈려 있어요. 통상은요. 서울교육감에 중앙고등 출신 나왔다면 바로 다 지원하게 되잖아요. 동창들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쫙 그렇죠. 갈려 있습니다. 갈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예. 이제 동문들한테 막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해달라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동문들이 또 그게 소위 이해를 말하는 해주시고 예전에 있습니다. 이게 시험 쳐서 가는 거하고 뺑뺑 돌려 그 말씀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자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고등학교가 옛날에는 후기 명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서열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사고를 통해서 옛날의 명성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동문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사고를 없애겠다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나왔은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갖고 오신 게 이제 고교 선택제 폐지하고 그죠? 학생 균형 배정제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교 선택제가 사실 도입되고 나서 이게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막 불거지고 있죠? 예, 많이 뭐 문제점 지적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여러 측면에서 근데 이제 자사고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좀 요건 상식을 위해서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사고는 지금은 사립학교도 다 국가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 재정을 줄이는 대신에 말하자면 학생 등록금을 높이 받아요. 3배를 받아요. 급식비까지 까지면 1년에 한 8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등록금을 높여서 그 줄어드는 지원만큼을 확보하고 대신에 국가 지원을 안 받는 만큼 교과 과정의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율성을 대개 국영수 과목 막 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입시 명문이 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름 입시 명문이 되는 겁니다. 뭐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800만 원,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유층 자녀만 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아니, 서민들이 고등학생한테 800만 원,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800만 원 내서라도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러나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돈으로 진입장벽이 쳐지는 것은 교육 평등이라는 면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사고는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가 됐는데 이제 국민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원래는 자사고를 만드신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향한 교장이나 그 학교는 가능하면 이제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당연한 거겠죠. 예, 입시 명문을 만들어야 돼요. 선발 효과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국민들이 막 불만을 하니까 이 선발 과정을 우수 학생만 뽑는 걸 자꾸 제약을 해요. 이전에는 50% 학생만 응시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모든 학생이 다 응시할 수 있게끔 박근혜 정부조차도 선발 효과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수 학생이 모이는 입시 명문 고등학교가 못 돼요. 근데 돈은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달 사태가 나는 자사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학교 같으면은 계속 지원할 수 있을 생각이 있습니까? 예, 설립 취지에 그래서 올해 5년마다 한 번 운영평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실하거나 미달하는 데는 과감하게 일반고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적인 데는 뭐 당연히 뭐 사립형 혁신학교나 이런 형태로 좀 지원을 하거나 이러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한 질문을 제가 여기서 한 개 드릴게요. 이렇게 자사고 외고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또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조 교수님 아들분들은 외고 출신입니다. 예. 이렇게 반대중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판도 하기도 하고요. 요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이건 뭐 좀 송구스러운 점이고 네. 제가 좀 뭐 출마하면서도 참 부끄럽게 생각한 지점도 있는데요.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제 대개 교수들은 교환 교수를 가요. 저도 뭐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갔는데 대개 이제 저희들은 교환 교수는 애들을 말하자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교수 자녀들 중에 영어를 먹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국어, 수학만 잘하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수 자녀라고 영어 잘한다고 해서 국어, 수학을 잘하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어쨌든 뭐 저희 애들이 조금 어쨌든 국어, 수학도 잘하고 영어는 먹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외고나 이런 데 이제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막을 수 없었다는 면에서 제가 조금 자식이 가겠다는데 야이씨 이러기도 그렇고 자식이 근데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걸 하면서도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이런 교육 현식은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애도 노력형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근데 노력형인데 이제 1년 반 동안을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1학년,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1년 반 동안을 캄캄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황금 같은 고등학교 시절을 1년 반 동안을 캄캄한 독서실에 있어야만이 좋은 대학에 가는 외고에서조차도 가는 이 참담한 요 현실, 교육 현실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 찬란한 고등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여학생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번 봅시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 혁신학교가 인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혁신학교는 그렇게 성적에 얽매이지도 않고 시험을 치면 단답형 시험이 아니고 서술식으로 정말 창의적인 대답을 원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용린 교육감 체제에서 혁신학교가 늘어나지 않았고 지금 교육감님이 당선이 만약에 되시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이런 생각이시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 서울에 혁신학교가 한 6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은 100% 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네요, 학부모님들이. 네, 만족도도 있고 문용린 교육감이 되면 자사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자사고를 없앤다고요? 네. 아니 자사고가 아니고 혁신학교를 없앤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혁신학교를 학부모님들이나 이거에 근데 초등학교 혁신학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들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듣자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너무 신나한다고. 맞습니다. 인근에 아파트 전셋값이 오릅니다. 아, 혁신학교 때문에? 예. 광명 초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들 아주 모범적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반장도 안 뽑아요, 심지어는. 굉장한 파격과 혁신이 있습니다. 시험도 안 봐요.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신나고 애도 신나는 거예요. 애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도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혁신학교는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제 대학 입시 중합이 딱 부담감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질곡이 되는 이런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현실상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출세길이 막히니까 그것 때문에 중고등학교 혁신학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게 공약을 그죠? 예, 초등학교인은 이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살리는 모델입니다.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을 전체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저도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저는 꼭 혁신학교 보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부인의 뱃속에 있겠죠. 그렇죠. 제 뱃속은 없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2부 이어가겠는데요. 혹시 즐겨 부르시는 노래 있습니까? 제가 틀어드리려고. 뭐 제가 이 장사익 선생님 이 노래를 전부 테이프나 CD로 사가지고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사익 선생의 찔레꽃 듣고 오겠습니다. 조사익의 찔레꽃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술은 좋아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맥주 몇 잔. 맥주 몇 잔? 보면 늘 한 잔 드신 것 같으세요. 자, 아까 왜 뭐 아들 자제분 얘기도 했었고 아내분 얘기도 했는데 정말 날 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아내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중매로 만나셨어요? 아니면 연애로 만나셨어요? 연애로 물론 만났죠. 요즘 중매로 만나는 분이 얼마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결혼에 꼴이 난 방법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미혼 남성들은 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에 요즘 남성들이 또 특히 이제 30대 후반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워요.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비법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가 결혼할 대상은 멀리 있지 않다. 일단 이걸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찾아라. 네, 가까이서 찾아라. 그러고 자, 다음에 너를 스쳐간 여성을 너의 뇌리에 인상이 남는 여성의 명단을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라. 왔다가 스쳐간 사람 그냥 보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기하고 관계를 맺었거나 초등학교 동창이건 뭐 고등학교 동창이건 어쨌든 나랑 관계 있는 사람? 자신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자기가 호감을 가졌던 여성, 그러나 정말 말도 못 붙여봤던 용기가 없어서 그런 사람은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라 이거죠. 네. 그리고 이 쪽팔리는 걸 절대 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1번부터 어차피 2판 4판이에요. 결혼 못하고 늙느냐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1번부터 다짜고짜 사랑을 고백해라 이거예요. 1번부터. 그리고 1번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가입해 치고 2번으로 가요. 그리고 다짜고짜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오래전에 언제 만났는데 내가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쭉 지켜봤다. 네, 근데 내가 참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해요. 2번도 안 돼요? 그럼 가입해 쳐요. 3번으로 가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에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결혼에 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 후보님은 몇 번에 1번에서 끝났죠. 요거는 이거 저 사모님 방송 듣는다고 1번 한 것 같은데? 예, 물론 저희 처가 듣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그래, 1번이라고 믿겠습니다. 야, 오늘 1시간 이상 방송하는데 요게 제일 남겠네요. 남는 거 요거 딱 하나 있겠네요.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그저 쪽팔림을 무릅써야 되고.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거대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쪽팔림, 그리고 이렇게 쪽팔림 무릅써야 됩니다. 진지해야 돼요. 그렇게 네. 그래요. 그런데 뭐 직접 이제 그 오랫동안 사모님께서 애들을 직접 학생들 가르쳤던 교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조 후보님 같으면 교수 생활 오래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만 둘이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이 경쟁 교육 상황에서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려면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핀란드나 독일식 교육 모델을 따라가야 하는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조희연 교육감이 뭐 4년 5년 해서 한번 한다고 바뀌지는 절대 않을 것 같아요. 완전 처음부터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가 교육감이 돼가지고 그래 서울이라도 바꿔야겠다,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아주 뭐 이렇게 완벽한 로드맵은 없지만 이제 제가 이제 구호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서울 교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서울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멋있는 슬로건을 이렇게 이제 내걸고 내거셨는데 다들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초중등 교육은 사실 약간 종속변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체제, 대학 서열 체제, 대학 학벌 체제에 종속변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은 이 종속변수반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대학 입시 체제, 대학 학벌 체제를 말하자면 국가 교육개혁 의제로 다루고 제기하는 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나지만 이제 2기 진보 교육감 시대,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몇 명이 달성될지 모르겠어요. 17개 이 교육감이 이제 출연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나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대학 입시 체제 문제나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틀 내에서도 저는 어쨌든 그 창의교육, 인성교육, 창의 감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교육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창의 교육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의 지식사회는 역으로 창의 감성교육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 문화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암기형 입시교육으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는 그 구조 내에서 그냥 적응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학교, 를 모델을 확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모델로서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런 혁신학교와 일반고를 왜곡시키는 특권학교들을 일정한 정도로 좀 축소하고,
이제 요런 식의 구조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는 뭐 교육행정, 교육청이 굉장히 권위주의입니다. 교육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육청을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교장, 이게 엄청나게 수직적입니다.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사들은 교감 되려면요, 1점 받으려고 1년에 한 명을 교장 눈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권위주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 변화를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런 창의력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세월호 사건 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만 늘 받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하라. 기다려라 이런 말에 그냥 따랐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창의력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실적 문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YTN이 한 조사거든요. 23에서 24일 날 양일간 서울 지역 유권자 7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여기서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고승도 후보가 24.8, 문영린 후보가 12.1, 조희연 후보가 8.9%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계열이 조희연으로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단일화했고 보수표는 갈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따라잡겠다.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500만 명 정도의 이 득표를 하면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EJ를 듣는 분이 한 편당 3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00만 명만 더 확보하면 네, 바로 제가 이렇게 승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알겠습니다.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량주가 원래 늦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진주가 잘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그 숨겨진 진주를 인식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고승덕 후보는 인지도지 지지도는 조금 아니거든요. 그게 다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TBS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인지도이기 때문에 지지도는 지금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노현 교육감도 35%. 이소 선생님도 지난번 교육감에서 출마한 이소 선생님도 38%.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한 수준의 야권 지지자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지지자가 우리 편이 누구지? 이걸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새정치 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구청장, 시의원, 뭐 구의원 후보들 보면 그다음에 선거운동 하시는 분, 그 각각의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 보면 이제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묻는데요. 도대체 교육감 누구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백방으로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초청한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젊은 세대에게 조희연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패러디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의리라고 아시죠? 의리. 요즘에 유행하는. 예. 근데 유튜브에 조희연 의리를 치면 제가 주연 배우로 나오는.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뭔가 패러디물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셨군요. 예.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 가셔서 또 조희연의 의리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배우죠. 하는 남자라면 있잖아. 라면 소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희연 남자라면도 지금 아마 오늘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해서 제가 일단 노력은 하시는군요. 인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뭐 이 망가지는 걸 무릅쓰고 제가 뭐 이렇게 참 패러디물도 찍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양복도 몇 벌 새로 샀다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 살림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특히 이 의아래 싱글을 입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입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나선 다음에 제가 이제 몇 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패션이 달라져가지고 많은 분이 놀라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꼭 필요한 거죠. 선거 전략 중에서. 심지어는 뭐 헤어스타일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조희연을 잊어버려라. 기억 속에서 지워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노현 전 교육감 말씀도 하셨는데요. 강노현 교육감도 선거 전에 지지율이 엄청 낮았거든요. 예, 저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승리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방금 조 교육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분명히 선거 전까지 통용된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투표장 가서 많이 투표를 하셔야 되죠. 투표하셔서 꼭 승리를 했으면 바라고. 강노현 교육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노현 하면요 자동으로 무상급식이 탁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그런데 조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없어요. 소위 말하는 킬러 컨텐츠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또 저희 아픈 지점이기도 한데 이제 이게 약간의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노현 교육감 때는 이제 혁신학교, 무상급식, 뭐 인권 조례 이런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이수호 선생님 때는 아무래도 대선 때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보궐선거 해가지고 유독 한 명 서울교육감만 뽑으니까 국민들이 쉽게 인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체 지자체 선거에서 같이 치러지다 보니까 교육감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인지 좀 낮은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제 대치선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자사고 문제냐 혁신고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 규제 완화 정책에 맞서서 제가 학생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착한 규제, 교육적 규제를 강화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막 표방하니까요. 또 업자들이 학교 주변에 막 호텔 질려고 난리예요. 제가 러브 호텔 같은 거. 오늘 또 용산에 갔다 왔는데 용산은 성심여고 앞에 화상경마장을 또 지었는데 그걸 또 반대하는. 그게 또 원래는 규제 정책이 있어가지고 학교 한 몇 미터 근방은 그런 걸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걸 규제를 풀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안국동에 가면 풍문여고 있지 않습니까? 안국동 로타리 옆에 그 미 대사관 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형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덕성여고하고는 아예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풍문여고와는 50m, 35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200m 내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규제 완화 정책에 편승해서 학교 옆에 관광호텔 집니다. 그럼 관광호텔만 오나요? 거기 위락시설도 다 따라오겠죠. 경우에 따르면 빠찡코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착한 규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서는 착한 규제. 그리고 이제 다른 때 같으면 아마 이게 굉장한 주목을 받았었고 또 약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아교육을 전면 공교육화. 유아교육을 어쨌든 국가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겠다. 그것도 굉장히 나름 주목을 받은 건데 어쨌든 그래도 킬러 콘텐츠까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점이 있네요. 아마 뭐 이 세 가지는 이제 제가 이의제를 오늘 출연했으니까 내일부터 킬러 콘텐츠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착한 규제나 유아교육, 공교육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히려 그 지방선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집중돼서 떨어졌다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킬러 콘텐츠가 죽이는 콘텐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강노현 교육감에 이어가지고 제2의 교육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소위 말하는 각 교육감이 했던 개혁 정책이 후퇴했다는 그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뭐 친환경 무상급식 그 예산 줄인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학교 축소 그렇죠?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조 교육감 후보님께서 당선되시면 이거 다시 이제 다 제대로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혁신교육 시즌2를 열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혁신교육 시즌1의 주요한 내용들을 개성해야 되겠죠.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지조거든요. 근데 이제 문용린 교육감에서 진짜 이게 현재 후퇴를 했습니다. 뭐 강서 친환경 유통센터 같은데 어떻게든지 그 친환경 그 식재료 납품을 줄이려고 하고 비용 줄인다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문용린 교육감 체제하에서 현재 후퇴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부모님들의 요구는
이제 친환경 급식을 넘어서 예를 들면 방사능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그런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애들한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급식에 사용해야 된다. 또 뭐 이제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이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친환경 무상급식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요. 이제 뭐 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개별 학교에서는 많이 무력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복원이 돼야 될 지점이고요. 근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한쪽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 3월 초에 출마 전에 낸 책이 병든 사회 아픈 교육입니다. 아, 여기서 또 책 홍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 주십시오. 병든 사회 아픈 교육. 아, 병든 사회 아픈 얼마나 교육. 멋있는 제목입니까? 제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병든 사회 아픈 교육. 특히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두 말로 압축해라 그러면 저는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교권과 인권. 이게 대립되지 않는다. 두 가지 다 존중돼야 되죠. 단지 이제 좀 보수적인 교육 지정에서는 인권을 제정하는 바람에 교권이 무너졌다. 네. 이건 잘못된 문제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개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이 안중에도 없던 시대에서 이제 학생 인권을 고려해야만 하는 시대로 저는 큰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자, 보수 진영에서도 이거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교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권 친화적 교권, 학생 인권 친화적 교권,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행사되는 교권.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부터 하자. 왜냐하면 실제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애다 보면 애들이 굉장히 이제 가프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명퇴하고 싶은 교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1년에 한 5천 명씩 됩니다. 한 50%는 다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망의 직업이 최고의 명퇴하고 싶은 그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퇴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지는 교사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네. 그래서 그걸 인권을 존중하는 위에서 한번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렇죠. 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이 신나야 또 애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공약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종 교육 관련 시민 단체가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를 해서 보고회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희연의 공약이 1위가 됐어요. 네. 1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 모양입니다. 왜 꼭 지지율하고 연결시키니까 이거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쨌든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고 혹은 야 공약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순호 후보 1위 하는 이유도 일단 인지도가 제일 앞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다 패스한 사람이니까 야 저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 애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한 것 같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애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고시 3가랑 패스 오히려 이런 게 더 먹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약평가 1위 한 것보다. 근데 공약평가 1위를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사실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실천력인데 이 공약평가 1위 한 거는 이 시민단체가 이 양반이 가장 많은 실천도도 있기 때문에 이걸 1위로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사 운동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교육단체들이 해서요.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엄정한, 그렇겠죠. 제가 봐도 너무 엄정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1등하고 이제 신문에도 이제 보도된. 기분은 좋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짱이었죠, 뭐.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참 이런 점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EJ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고시 상관왕. 자, 모든 사람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망가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시상관왕을 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런 승리주의적 관점으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위기와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환상으로부터 분명하게 좀 선을 그으시고 그렇죠. 올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이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용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문용린 교육감이 원래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해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전국 교육청 중에서 17등을 했어요. 꼴찌했네요. 예, 서울 교육청이 꼴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사에서 이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서울이 1등이 됐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 그러니까 윗물이 안 맑으니까 당연히 꼴등이 되는 거죠. 서울시는 1등 했는데 서울교육청은 꼴찌다. 꼴등을 했습니다. 동일한 조사에서. 그러면 조 의원 후보께서 되시면 이 청렴도 꼴찌를 1등으로 바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비책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약간의 오만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처럼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반부패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청렴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되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돈 받겠어요. 못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물이 좀 맑아지면 한 그렇죠. 50%는 제가 좀 뭐 외람되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 직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큰일 났다. 조 의원이 교육감 됐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돈 받는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네네, 시민 그렇죠. 감사관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감시 체계를 좀 만들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일진아웃. 삼진아웃도 아니고 일진아웃. 한 번만 한 번 하면 그냥 바로. 예,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 제로. 이런 식의 정책을 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좋은 교육, 좋은 삶, 좋은 교육, 좋은 교육감 맞습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구체적으로 확 떠오르진 않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하나. 이것은 제가 저로서도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인데요.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에 저희 처가 담임을 맡고 있는데 반장이 어느 날 왔어요.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그 반장의 어머니가 말없이 몇 분 동안을 자기를 꼭 껴안아 줬대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대요. 맨날 공부하라고 닥달만 하고 말이죠. 이제 이랬는데 자신을 말없이 몇 분 동안을 꼭 껴안고 있었다. 아마 어머님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 없는 포옹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정말 좋은 대학 가라고 난리치고, 일제고사 100점 맞으라고 난리치고, 그리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책상에 꿇어앉혀 죽고, 네가 좋아하는 것 못하게 하고, 또 너하고 가족끼리 갖는 시간도 공부하느라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아까워서 안 하고 자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기쁨이구나 환희구나 이제 이런 어떤 전 좋은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깨달음 혹은 좋은 삶에 대한 우리들의 잃어버린 감수성 기억들을 이게 조금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런 게, 이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지 않아도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치열한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미친 경쟁 교육 속에서 그러한 감성이 살아날 수가 없어. 다 죽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생긴 요 좋은 삶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감수성을 좋은 교육을 만드는데 자 당연히 좋은 교육은 지금처럼 막 입시만 향해서 막 달려가고 오로지 위너가 돼야만 승자가 돼야만이 행복할 것 같은 그 질주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좀 다른 교육 좋은 교육에 대한 그런 그 열망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고시 3관왕 출신이 당선이 되시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말입니다. 나 조희연이 왜 교육감이 되어야 하냐? 나만의 경쟁력이라 할까요? 아니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후보들은 뭐 수월성 교육, 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엘리트 교육을 막 강화하는 방향으로 뭐 공약을 내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민이 다니는 일반고의 전성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은 이제 출발할 때는 참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일찍 그 결심을 했더라면 더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참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선거를 쭉 하면서는 제가 당선이 돼야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도 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고 왔어요. 이게 다 말이죠. 지금 해직될 위기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당선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구와 기대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조차 여백조차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몰려드는 많은 그다음에 유치원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그다음에 심지어는 학교 사서, 그다음에 이제 뭐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이들 했는데 지금의 이 잘못된 말하자면 교육 열차 이것을 제가 되지 않으면 방향을 틀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된다고 막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꿈꾸고 조금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가능성의 지평이 열린다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걸 열어드리기 위해서도 정말 제가 외람되지만은 혹은 뭐 부끄럽지만은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뭔가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전국에 계신 우리 EJ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고 끝내는데요. 우리 전국의 EJ 팬분들이 자기는 서울에 투표권도 없으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자 한마디 말씀 끝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 끝내죠. 제가 다니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명함을 나눠드리고 인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서울 안 살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제가 그걸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친척 두 분은 계시겠죠. 제가 꼭 그게 따라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은 뭐 서울에만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서울에 친척 2명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서울교육의 보험을 막기 위해서 교육감이 바뀌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서울교육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를 들으시는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요. 지방에 계신 분도 좀 광분하셔서 서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 기대와 열망을 모아서 제가 뭔가 좀 변화의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선되시기 바라고. 어쨌든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시죠.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1, 2년을 내다보고 교육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정말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다른 곳에서도 꼭 진보적 또 민주적 교육감들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조희연 후보님 모셨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날에 꼭
놀러 가시고 싶은 마음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아침에 투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가시고, 또, 원래 이게, 회사나 이런 데서 다 쉬는 날로 돼야 되는데, 또 그게 또